당신이 그동안 들어온 내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너의 운명이 결정된다 같은 말은 한마디로 틀렸다. 이것은 혁명이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체성 수업입니다. 꽤 오랫동안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출간되어 왔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읽어봤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그동안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책과는 전혀 다른 책이라고 감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와 같은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었다면 이 저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대다수도 자존감이 낮았다고 해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저도 반감이 들고 무척 낯설었는데요. 글을 계속 읽다 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대한 자존감 마케팅에 세뇌당해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나를 찾기에 몰두했던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책이었어요.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와 같이 자꾸 자신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 중요한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해요. 저자가 왜 정체성이 의미가 없다고 했는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장 정체성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정체성. 위대한 영국 배우 엘러스터 심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는 결단을 내렸다. 자신이 바보라고 결론 지은 것이다. 높은 자존감을 의무처럼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그의 결단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마저 거스르는 이단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심은 그 결정으로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에너지가 몸속을 넘쳐 흘렀고 무엇보다 그때부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 즉 자기 훈련과 연기의 예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고 나자 더 이상 똑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 즉 바보가 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영국의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로 손꼽히는 사람이 됐다. 그의 가장 유명한 배역은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에비니저 스크루지였다. 세간에서 벌어지는 자존감 운동은 딱 한 가지에 집중한다. 바로 정체성이다. 이론 자체는 간단하다. 만약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자기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능력이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게 되어 종국에는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용감하게 장애물에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며 단숨에 높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자존감 운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 이 운동을 신봉하는 이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수많은 위인의 전기를 아예 읽어보지 않은 듯 싶다. 그랬다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존감이 낮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테니 말이다. 머라이어 캐리는 나는 언제나 자존감이 몹시 낮았고 지금도 그래요 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보위는 나는 자아상에 아주 문제가 많았고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어요 라고 했으며 밥 딜런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로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이라고 말했다. 낮은 자존감은 록스타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아인슈타인, 해밍웨이, 처칠,
엘리너 루스벨트, 로버트 케네디, 조 디마지오, 어밀리아 에어하트, 에디슨, 엘비스, 캐리 그랜트, 엘프리드 히치콕, 에이브러햄 링컨, 마더 테레사, 마틴 루서킹, 베토벤, 월트 디즈니. 명단에 올릴 인물은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정체성과 자기 자신이 아닌 더 강력하고 영속적인 요인에 집중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그 요인이란 바로 스스로 창조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겠다는 동기다. 달리 말해 그들은 자신이 창조하는 것에 집중했을 뿐 본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데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공공정책에까지 연결돼 온갖 자존감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갖다 바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존감과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한 캘리포니아 태스크포스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자존감은 사회적 백신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 자존감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고 범죄, 폭력, 약물 남용, 10대 임신, 아동학대, 만성적 복지 의존, 교육 실패의 유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나라 전체를 곤경에 몰아넣는 대부분의 개인적 사회적 병폐의 중심에는 자존감 결핍이 있다. 반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사람의 조언이니 꽤 새겨들을 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조언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인류는 플라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마음에 새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혔다. 이런 정체성 추구는 역사에서 파괴적인 패턴이 반복되며 편견과 전쟁, 대량 학살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역기능적 집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사회에서 자기계발 업계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 인생에서 답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다. 유명한 자기계발 그루 앤서니 로빈스는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능력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 말을 대단히 큰 성취를 이룬 뮤지션, 외과 의사, 경주용 자동차 선수, 영화 제작자, 건축가 혹은 실제적 능력이 요구되는 다른 전문 직업인들에게 해보시라. 정말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에 대한 신념은 상관이 없다. 유일하게 상관 있는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진정한 평가 및 현실에 대한 파악이다. 물리학자이자 유도 마스터인 모시에 펠덴크라이스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연구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의지력은 뭔가를 해낼 능력이 부족할 때만 필요하다. 이 말인즉슨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해낼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수용력, 경험을 개발하는 것이다. 믿음 대 능력을 비교해보면 거의 언제나 능력이 승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능력은 허구나 신념, 확신이 아닌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능력은 별개로 존재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쌍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신념과 높은 능력, 부정적인 신념과 높은 능력, 부정적인 신념과 낮은 능력, 긍정적인 신념과 낮은 능력. 이 중 마지막 카테고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 덕분에 유명해졌다. 자신의 능력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표준 이하의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연구 결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거짓되고 부풀려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긍정적 사고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노먼 빈센트 필은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자기 능력에 대해 겸허하지만 확고한 태도 없이는 성공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듣기에만 좋지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의 주장을 능력에 대한 믿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보자. 여러 사전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로 이유나 증거가 부족할 때 혹은 이유나 증거가 없어도 혹은 이유나 증거에 반해서 견지되는 신념이다.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 증거 없이 자신의 역량을 확신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온전한 정신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온전한 정신은 실제적 능력, 실적, 학습 능력, 그리고 성공 혹은 실패의 패턴을 포함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는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얼 나이팅게일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듣기에만 좋을 뿐이다. 맨 먼저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된다 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가 나머지 부분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결과가 될 거라는 뜻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좋은 사람이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훌륭한 인간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한다. 천만에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적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살짝 의심하는 생각만 하게 돼도 큰일이 날 텐데. 일단 정체성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인다. 내 자동차가 곧 나다. 내 교육 수준이 곧 나다. 내 신체 조건이 곧 나다. 내 정치적 견해가 곧 나다. 내 별자리가 곧 나다. 내 MBTI가 곧 나다 등등. 그건 나의 정체성과 진술의 대상이 동등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지어낸 인공적인 관련성이 얼마나 바보 같고 부조리한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내 머리 색깔, 내 코, 눈썹, 고향, 출신 학교, 가족 전통 등등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긍정적 사고에 자신을 믿어라 같은 선언은 사람들이 자기 평가에 마치 그게 성공의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심리적, 형이상학적, 집단적, 개인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톰 울프가 정의한 70년대 미 제너레이션, 즉 자기중심주의 세대 사고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는 나르시시즘뿐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포스터가 미국 곳곳을 넘어 외국 서점까지 빼곡히 채우고 있다. 아마존에는 제목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문구가 들어간 책이 5,000종이 넘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가이드, 목숨이 달린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감을 높이고 행복해지는 법, 자신을 사랑하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비밀 열쇠, 자신을 사랑하는 법, 사회적 불안과 우울의 극복 등등.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제언과 대부분의 병폐는 낮은 자존감의 산물이라는 설명 중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됐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지배적인 인식은 실패가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경력이나 유대관계에서 온갖 낭패를 겪게 되는데 그것들은 낮은 자존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마 당신도 그 논리에 넘어갔을지 모른다. 이 이론의 논리가 제법 설득력 있어 보이는 데다
실패를 합리화하는 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론에서 종종 간과하는 것이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 자격, 전략, 학습 패턴, 경험과 다른 요인 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이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후보자가 더 적격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그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로 누군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없었다면 그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았다는 말이다. 이렇듯 요즘은 대부분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사자가 실제로 얼마나 잘 해냈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충실히 사랑했는가로 정해진다.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에서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태도에는 별 의미가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한다.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으며 그 연속선상에 어디쯤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의 저울이 어느 눈금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열중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내면 깊숙이 간직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열망을 이루고 싶어 한다. 자기애와 좋은 인생에 대한 욕망은 별개의 요소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들을 연관짓는 순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왜곡된다. 우리는 명백한 현실을 놓치고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다음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보라. 당신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요 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노력해 본 적이 있다면 아무리 진심으로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인생에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사랑은 그럴 수 없다.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짝사랑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랑을 되돌려줄 사람만 선택해서 사랑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짝사랑에 관한 온갖 위대한 대중가요와 음악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라고 스스로 종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깨달았을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계발서의 조언을 따라보기도 했을 것이다.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거나 자신에게 작은 사랑의 메모를 써보거나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확언하거나 하면서.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에 봉착하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확언하고 있었던 서브텍스트, 즉 숨겨진 의미는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이는 부메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의도한 것이 역효과를 낳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주장에 의해 반박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고 만다. 정체성 문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체성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소 경미할 수도 심각할 수도 있지만 정체성이 삶에서 중대한 요인이라면 창조, 성취, 학습, 경험, 도달, 이해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기 십상이다. 왜 그럴까?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 우리는 지독하게 바보처럼 굴거나 엄청나게 서투르거나 형편없이 어리석거나 불쾌할 정도로 꼴사납거나 끔찍할 만큼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학습 곡선이란 게 대개는 능숙해지기까지 엉망진창을 형상화한 형태로 그려지게 마련이며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결국 할 줄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니 잘하기까지는 못할 수밖에 없다. 정체성 문제는 자신에 대한 생각 또는 타인이 보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발생한다.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꽤 볼썽사나울 수 있어서 자신에게나 남에게 볼썽사나워 보이기 싫어서 끔찍한 순간을 모면하는 방책으로 배움을 회피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능력은 자연스럽지 않은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습에 초점을 맞추면 자기 자신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아무렇지 않게 보든 별 상관이 없다. 이제는 훨씬 강력한 척도 기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이다. 우리 사회는 용감해져라, 위험을 감수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등 진부한 주장을 늘어놓으며 정체성 이슈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클리셰는 한도 끝도 없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부모의 85%가 자녀들에게 너는 똑똑한 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과 그녀의 팀은 학생들에게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는 획기적이었다. 드웩의 팀은 5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1년의 실험을 실시했는데 먼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풀기 쉬운 퍼즐 문제를 냈다. 한 그룹에게는 결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칭찬은 똑똑하군요 라는 단 한 줄이었다. 그런 다음 전체 학생에게 다음 문제를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서 고르게 했다. 그러자 지적 능력에 대해 칭찬을 받은 학생들 대다수가 쉬운 문제를 골랐다. 반면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지 않은 다른 그룹의 학생들 중에서는 90% 이상이 더 어려운 문제를 골랐다. 칭찬이 더 높은 성취를 향한 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런 합당하지 않은 칭찬을 하며 부추기는 기법은 과업을 의도한 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기 십상이며 종종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한다. 얄궂게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실제로 인생의 주요 임무가 자신과의 사랑 노름이라고 말하는 자기계발 업계의 집중포화 같은 격언들과 조언들이 얼마나 그릇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성향의 선한 사람들은 논리가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자신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대를 한껏 품고서 본인이 쇼의 스타로 떠오르는 세상을 구축해 보려고 애쓴다. 그런 다음에는 왜 자신들이 약속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바로 근본적인 삶의 지향성, 즉 인생의 중심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다. 삶의 중심이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잘 창조할 수 있는가로 재설정할 수만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하고 행동과 전략을 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창조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변화의 구조적, 정신적, 심리적, 의학적, 생리학적 차원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 책을 통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이다. 이 장에서 얻어야 할 것.
자존감이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들은 모두 잊어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없었다. 자신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소망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억지로 기운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잘 창조할 수 있는가로 중심을 다시 맞춰라.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저자가 굉장히 강한 주장과 날카로운 풍자를 사용해서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존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이 들다가도 여러 번 읽고 생각할수록 이해가 많이 되고 실제로 그러했던 저의 경험, 또 주변의 여러 사례들도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지나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잘 창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한 대로 자존감이 무척 낮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위대한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려는 노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잘 창조할 수 있을까로 방향을 좀 돌려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